한국의 군사 기술이라니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들 떠드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에서 수입한 기술에 저급한 모방품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러시아의 자랑스러운 T-14 아르마타와 첨단 S-400 방공 시스템에 비하면 한국의 K2 전차나 천궁 미사일 같은 것들은 그저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소련의 후계자인 우리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꽝스러웠고, 그들의 군사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말은 허황된 과장으로만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국립군사기술연구소의 선임 분석관 니콜라이 이바노프입니다. 군사 장비 평가와 분석 분야에서 17년간 일해온 45세의 전문가로 세계 각국의 군사시설을 둘러보는 것이 제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해 한국의 군사시설을 방문하면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인천까지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저는 내내 이번 출장이 그저 형식적인 국제 교류의 일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우월한 군사 기술을 자랑하고 돌아오는 일상적인 임무라고만 여겼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분명 좋았습니다. 민간 공항의 시설과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군사 기술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며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저는 그저 의례적인 방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보게 된 것들이 저의 모든 선입견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설명할 때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홍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시연을 보고 난 후에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자체 개발한 능동 방어 시스템의 성능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서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리 러시아 시스템보다 0.15초나 빨랐으니까요. 연구소에서 본 시뮬레이션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98.5%의 정확도로 대응하는 모습은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방공 시스템도 이런 수준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처음에는 조작된 데이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제가 직접 검증해 보니 그들의 주장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 2km 거리에서도 95% 이상의 명중률을 보여주었고, 이는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보다 더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연구소의 한 구역에서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군사용 로봇 기술을 선보였는데 험준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한국의 안정성과 기동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시설 자체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시설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고, 이는 우리 러시아의 다소 노후화된 군사시설과는 확연히 대비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개발한 드론 기술이었습니다. 소형 정찰 드론부터 공격용 무인기까지 그 정교함과 제어 시스템의 정확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군사 기술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이전에 가졌던 모든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첫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저는 제 노트북에 그날의 충격적인 경험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오판이 우리 러시아 정보 분석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과학연구소의 또 다른 시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과 방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저로서는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준 성능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위협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99.8%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고, 이는 우리 러시아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난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기술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미국까지도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이런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연구소의 한 책임자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1970년대부터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초기에는 미국의 기술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K11 복합형 소총이었는데, 일반 소총과 20mm 공중 폭발 유탄 발사기,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통합된 이 무기는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된 스마트 소총이었습니다. 이 소총의 명중률은 기존 소총보다 40% 이상 높았고, 특히 은폐된 적에 대한 효과가 탁월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최신 소총들도 달성하지 못한 성능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 장비 생산 공장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곳의 자동화 수준과 품질 관리 시스템은 러시아의 공장들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수 공장들이 여전히 많은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공장은 85% 이상이 자동화되어 있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산 시스템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품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투자 방식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결과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시키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을 군사 장비에 적용한 사례들은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이는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방문 셋째 날, 저는 해군기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을 직접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7,600톤급의 이 구축함은 러시아의 최신 구축함에 비해 크기는 작았지만 그 성능과 효율성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레이더 시스템과 통합 전투관리 시스템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러시아 해군도 이런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은 공기부료 추진 체계 AIP를 탑재해 2주 이상 수중에 머무를 수 있었고, 이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었습니다. 방문 넷째 날, 저는 한국의 최첨단 군사훈련 시설을 견학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보게 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반 훈련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훈련이 여전히 많은 부분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병사들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제 전장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병사들은 다양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실전 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병사의 움직임과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했고, 이는 훈련 효율성을 기존 방식보다 68% 이상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한국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 시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의 군사통신 시스템 개발센터였는데, 이곳에서
그들이 자체 개발한 암호화 통신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5G 기술을 군사 통신에 접목시켜 기존보다 10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100배 낮은 지연 시간을 구현했고, 동시에 거의 해킹이 불가능한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통신 시스템은 현대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방문 일정 중에 한국의 무인 전투 시스템 개발 현황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들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투 로봇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잡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 로봇은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공격 경로를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는데, 테스트에서 97.5%의 표적 식별 정확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표적 식별 정확도가 85%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드론 기술도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그들이 개발한 초소형 정찰 드론은 날개 길이가 5cm에 불과했지만 3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은 거의 소음이 없어 적에게 발견되기 어렵고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 정찰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유사한 드론은 비행 시간이 1시간 남짓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 일정 중 저는 한국의 병사들이 사용하는 개인 장비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방탄복은 러시아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것보다 30% 가볍지만 보호 성능은 오히려 15% 더 뛰어났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복합 소재로, 이 소재는 기존의 케블라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훨씬 가벼웠고, 이는 병사들의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방탄복뿐만 아니라 헬멧, 전투화, 배낭 등 모든 개인 장비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병사들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러시아의 개인 장비가 아직도 구소련 시절의 설계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그들의 군수 물류 시스템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시스템의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재고 관리와 최적화된 공급망 덕분에 한국군은 필요한 장비와 보급품을 최소한의 시간 내에 최전방까지 전달할 수 있었고, 이는 전투 상황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 덕분에 한국군은 러시아군보다 30%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저의 모든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저는 제가 수집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군사정보부에 제출할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군사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검토한 상급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냉소적이었고, 그들은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제가 한국 측에 매수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퍼뜨렸고, 이는 저에게 큰 심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고, 러시아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래 전장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우리 연구소는 한국의 방위산업체 대표단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때 저는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이 단순히 국방 목적뿐만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했고, 이 때문에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 기술과 민간 기술을 엄격히 분리해왔지만
한국은 두 영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접근법을 취했고 이것이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이 특히 중시한 것이 효율성과 실용성이라고 강조했는데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전에서 활용도가 낮은 기술보다는 실제 전투 환경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때로 과시적인 무기 체계에 집중하면서 실용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대비되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방문이 끝난 후 저는 제 상급자들에게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건의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몇 주 후 러시아 국방부는 비밀리에 한국의 특정 군사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지시했고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저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제 보고서가 최고위급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였고 러시아도 결국은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구조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불과 50년 만에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무기를 수입에 의존했지만 체계적인 국가 전략과 꾸준한 투자를 통해 2010년대에는 세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그들이 초기에 단순한 부품 생산에서 시작해 점차 완제품 개발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법은 매우 현명한 전략이었고 우리 러시아도 현대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는데 그들은 러시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전략, 그리고 국가적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는 러시아가 군사 기술 발전 전략을 제고하고 더 효율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이례적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특정 분야의 군사 기술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인데 이는 제가 그동안 주장해 온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실제로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양국의 군사 기술 전문가 15명씩만 참석했고 논의의 중심은 사이버 방어 시스템과 전자전 기술 분야의 협력 가능성이었습니다. 회의 첫날, 한국 측은 그들이 개발한 최신 사이버 위협 탐지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했는데 이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공격까지 99.7%의 정확도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실시간 시연을 통해 그 성능을 직접 확인한 후에는 모두가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는 우리의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점은 한국 측이 보여준 개방성과 협력에 대한 진정성이었는데 그들은 핵심 기술의 일부를 공유할 의향까지 보였고 이는 러시아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폐쇄적인 태도와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회의 중 한국의 한 엔지니어는 군사 기술 발전이 국제 협력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철학을 설명했고 이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의 독자 개발 접근법은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어 왔지만 급변하는 현대 기술 환경에서는 모든 분야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 둘째 날에는 전자전 기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한국이 개발한 최신 전파, 교란 시스템은 기존 기술보다 전력 소모가 45% 적으면서도 효과, 범위는 30% 더 넓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러시아의 유사 시스템과 비교할 때 매우 인상적이었고
우리 전문가들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의의 마지막 날, 양국은 특정 분야에서 제한적인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러시아가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정식으로 인정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러시아 측 조정관으로 임명되었고, 이는 제가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공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6개월 후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는데, 양국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통신 보안 프로토콜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러시아의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한국의 효율적인 신호 처리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보다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자원 소모가 적은 통신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은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저는 점차 한국의 기술적 접근 방식이 러시아에 많은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프로젝트 관리 방식과 연구 개발 프로세스의 효율성은 러시아가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고, 저는 이를 우리 연구소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2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 생태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화력과 장갑 중심의 접근법과 달리 한국은 정보 우위와 네트워크 기반 작전에 초점을 맞추는 현대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역사적, 지정학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접근법이 더 유연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러시아 국방부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한국의 군사훈련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를 러시아군 훈련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한국의 군사 기술 우수성이 마침내 고위층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2024년 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통합 군사 훈련 센터를 보다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본 첨단 훈련 시스템은 여전히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가상현실 기반 전투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3년 전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고, 현실과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공지능이 각 군인의 행동과 결정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훈련 효율성을 기존 방식보다 78%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훈련 방식이 모든 군인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고, 이런 개인화된 훈련이 전투 역량 향상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지휘 통제 훈련 시스템도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지휘관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시험하고 개선하는 프로그램은 러시아에도 즉시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했고, 지휘관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개발한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이었는데, 이는 지상, 해상, 공중의 모든 전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 상황에서 의사결정 속도를 기존보다 65% 향상시켰고, 이는 현대 전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러시아도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준 안정성과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아직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국방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번에는 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훈련 시스템이 젊은 장교들의 역량을 빠르게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주목받았고, 이는 러시아군이 직면한 인재, 육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러시아 국방부는 한국의 훈련 시스템을 참고한 새로운 군사 훈련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군은 전통적인 강점인 전략적 사고와 강인함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선진 훈련 방법론을 접목시켜 현대 전장 환경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그들의 조언과 피드백은 우리 시스템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보여준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는 여전히 인상적이었고, 이는 국제 관계에서 러시아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훈련 시스템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을 때 테스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참여한 군인들의 전투 기술과 의사결정 능력이 기존 훈련 방식보다 월등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훈련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러시아 군사 기술 커뮤니티 내에서 점차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정보 분석 회의에서 한국의 군사 기술에 관한 제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고, 이전에는 무시되던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는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몇 년 전에 제출했던 보고서들이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과장되었다고 여겨졌던 많은 내용들이 현실로 확인되면서 제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넘어 러시아가 한국과 같은 기술 강국들로부터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는 제 신념에 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더 큰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군사시설 설계와 운영 방식을 연구해 러시아의 차세대 군사시설 현대화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군사시설들이 소련 시대에 건설되어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한국의 최신 시설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그들의 군사시설 설계와 운영 철학에 더 깊이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시설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한 것을 넘어 에너지 효율성, 환경 친화성,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들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군사시설 내 병사들의 생활공간 설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팀워크와 단결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병영시설이 대규모 공동생활공간 중심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소규모, 유닛 기반의 생활공간을 제공해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단순히 병사들의 복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투 준비 태세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편안한 환경에서 훈련받은 병사들의 집중력과 성과가 현저히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시설은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좋은 사례였는데, 태양광 발전과 첨단 단열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운영 효율성은 최대화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군사시설의 높은 유지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고, 러시아의 극한 기후 조건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군이 개발한 스마트 기지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설 내 모든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부터 보안, 물류, 심지어 식당의 식자재 관리까지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조정했고, 이를 통해 기지, 운영 비용을 기존 대비 35% 절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후 저는 이 모든 발견과 교훈을 종합해 포괄적인 군사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비용 효율적인 접근법은 예산 제약에 직면한 러시아 국방부에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는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고유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사시설 현대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5년 초, 저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군사 기술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기술 공유를 넘어 양국 엔지니어들의 정기적인 교환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 센터 설립까지 포함하는 야심찬 내용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이 제안에 대한 반응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들이 강력한 논거가 되었고 결국 국방부는 제한적이나마 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 전문가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의 지식과 경험이 결합되면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문제 해결 접근법이었는데 그들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견고함과 내구성 중심 접근법과 달리 효율성과 적응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때로는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양측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공동 연구의 첫 번째 성과는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군사 통신 시스템이었는데 이는 러시아의 내구성 있는 하드웨어, 기술과 한국의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산물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기존 시스템보다 40%더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협력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한국의 첨단 센서 기술과 러시아의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통합 방어 체계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이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과 비용 효율성, 그리고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기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러시아에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기술 개발이 여전히 국가 주도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은 민간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 기술 혁신의 속도와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저는 이를 러시아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2025년 여름 제가 이끄는 팀은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러시아 군사 기술 혁신 전략이라는 종합 보고서를 완성했고 이는 국방부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인 군사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러시아가 이를 어떻게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았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다룬 것은 한국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모든 군사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해 온 것과는 대조적인 이 전략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저는 다양한 군사 포럼과 회의에서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강연을 요청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 현재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지 거의 3년이 지났고 그동안 저희 시각과 경력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접근법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군사 기술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끔은 스스로도 놀랍게 느껴집니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세계 군사 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제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런 변화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사 전문가 커뮤니티 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 기술이 지닌 가장 큰 강점은
혁신을 위한 개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탐색하며 이것이 단기간 내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군사 강국으로서의 자부심과 전통이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협력 경험은 제게 군사 기술 발전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겸손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은 여러 군사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견고한 기본 기술력과 한국의 혁신적인 적용 능력이 결합되면서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개발했을 때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의 시스템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충격과 놀라움은 이제 깊은 존경과 협력의 의지로 변화했고, 이는 제 군사 기술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을 주시하고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것이 단순히 군사적 이익을 넘어 국제 안보와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빠른 성장과 혁신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그들이 이룩한 성과는 단순히 군사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해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매우 소중합니다. 다양한 시각과 지식이 모여 더 폭넓은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분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니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익숙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니콜라이 이바노프였습니다.